안녕하세요. 현직 셰프로 일하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TV 예능 프로나 홈쇼핑 같은데 나오는 다른 유명 셰프분들처럼 제 이름 걸고 레스토랑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언젠간 제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게 꿈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유명 호텔에서 일을 했었고, 현재는 아는 지인이 가게를 내면서 호텔 일을 그만두고 경기도 외곽 북한강 근처에서 뷰 맛집이자 음식 맛집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34이라는 나이가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는 아니죠. 일에 정신이 팔려서 결혼이고 뭐고 제쳐두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의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명절 때만 되면 친척들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게 그렇게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괜찮은 사람만 나타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흔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제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쁜 주말의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지라 주말에 쉬는 날이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모자란 시간이 더더욱 모자란 상황이었지요. 일이 바쁘다고 해서 결혼을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한테는 모르게 해서 틈틈이 중간중간 연애를 하고 있기도 했었죠. 그중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깊게 만난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같이 말하는 게 주말에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게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직장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애써 맞추던 시간마저도 더 맞추기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이건데 결혼 하나 하자고 해서 여태껏 쌓아온 경력도 다 포기해버리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언젠간 제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그때부터는 저도 당연히 일을 하겠지만 월급 셰프도 고용하게 될 테니 그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지만 솔직히 꿈만 같은 이야기지 당장은 이뤄지지도 않을 현실성 없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꽤나 많은 편이지만 제 이름으로 가게 오픈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었거든요. 그냥 한 해 한 해 한 명씩 제 주변 친구들부터 예전부터 같이 일해오던 사람들 결혼하는 거 구경이나 다니면서 추기하고 그렇게 결혼은 저랑 인연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만 갖고 살았네요. 그러다 작년 겨울 어쩌다 보니 인연이 다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났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필 그 드라마 장르가 하고 많은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일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요. 남자친구의 나이는 37이었고 해 바뀌면 38에 곧 40을 앞두고 있었다 보니 연애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결혼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연애 시작과 동시에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까지 금세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만 따져본다면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여태껏 결혼을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야 주말에도 일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어 연애할 시간이 부족했었다는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경우는 저처럼 주말에 출근할 걱정 없는 안정적인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연봉도 나쁘지 않고 외모만 두고 보더라도 어디 빠지는 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출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자가로 집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성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연애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던 게 제 스케줄 문제였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사정 또한 전부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제 체력 생각해준다고 데이트도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만 했었고요. 남자친구 집까지 차로 못해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에 2~3번씩 와주면서 불만 한마디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당연히 고맙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 덕에 저도 이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작하자마자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게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금방 지나갔고 언젠가부터는 저도 이제 곧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왜 여태껏 결혼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들 하잖아요. 둘만 서로 좋다고 이 결혼을 하기에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까지는 예비시댁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낌새조차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서비스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소위들 말하는 여러 진상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좋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제 직업이 셰프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아들 결혼하면 만난 거 많이 먹겠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었죠. 아무래도 아들 나이가 나이다 보니 길게 볼 거 뭐 있냐며 하루빨리 결혼 날짜부터 잡으라는 식으로 보챘던 걸 제외하면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예비 시어머니 옆에 예비 신우라는 존재가 함께하게 되니 그 시너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예비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별 문제 없이 마쳤어요. 저희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는데 예비 신우가 저를 붙잡더군요. 처음 만났는데 인사라도 제대로 나눠야지 않겠냐면서 저랑 남자친구, 예비씨 부모님 같이 해서 이야기 좀 하다 들어가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날 자리가 양가 상견례 자리였다 보니 예비 신우가 그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동생 와이프의 자기 옳게 될 사람인데 저를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 싶었지요. 하지만 저도 곧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나중에 자리를 따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대답했지요. 레스토랑에는 상견례가 있어서 출근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해놓았던 상황이긴 하지만 예비 신우랑 따로 자리를 만들면 못해도 2-3시간은 더 지체될 게 뻔했으니 이해 좀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평범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한 대 툭 치면서 예비 신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예비 신우가 바쁜 시간을 내줬는데 그냥 보내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식당에다가 전화해서 못 간다 말하고 자리를 빛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두고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메인 셰프인 제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는 식당 취급을 하는 것부터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예비 신우가 바쁜 시간 내서 몸소 상견례 자리에 행차해줬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들어서 예비 신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병간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간호해주던 환자분과 인연이다 그 집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애 둘 키우는데 아이 맡겨놓고 상견례 자리까지 나오는 게 힘들기야 했겠지만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든 시간 내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솔직히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어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참 못 믿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랑이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바로 출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 편에 서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제 눈빛을 애써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레스토랑에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면 자기 가족들 앞에서 저를 위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는 수 없이 결국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셰프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놓았으니 주방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걱정 말고 예비시댁에 눈도장 제대로 찍고 오라고 해주더라고요. 저만큼 제 결혼을 바라던 지인이었으니 그 배려심은 고맙기 그지 없었지만 차라리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줬으면 싶었던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 그렇게 해준 지인 덕에 이 결혼을 피해갈 수 있었으니 지금은 고마운 마음이 더 크네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신우와 예비시 부모님 해서 그날 자리를 또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하면서 식사는 했다 보니 근처에 있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로 향했죠. 대화를 나누면서 더더욱이 이 자리가 굳이 필요했었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물어보는 질문들은 뻔하디 뻔한 질문들밖에 없었거든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돈은 얼마나 버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 말이에요.
이 질문들은 물론 예비 시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드릴 때 전부 다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대답해줘도 모자랄 거 없이 충분한 내용들을 출근해야 하는 사람 붙잡아서 하고 있으니 그저 속이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예비 신우는 노트랑 펜까지 꺼내서 제가 하는 말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다 예비 신우가 꺼낸 질문에 상견례 잘 마치자마자 3시간도 안 돼서 결혼 전부터 시짜짓 하려는 집구석에 파혼 선언하고 결혼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호구조사가 다 끝나고 나니 대화의 주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비 시어머니하고 예비 신우가 둘이 잡담을 주고받는 게 더 많았고요. 지나가면서 저 들으라고 하는 건지 제 속을 긁으려고 일부러 꺼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신우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먼저 그래도 음식하는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니까 명절 때 되면 엄마가 좀 편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이미 시작부터 며느리이자 옳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게 눈에 선했고 그 상황에 입 꾹 닫고 앉아서 커피나 홀짝이고 있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한참 둘이서 제 속 긁는 잡담을 주고받다가 예비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자신 있는 요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정말 제가 예비시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온 자리인가? 아니면 호텔 주방 면접을 보러 온 자리인가 싶을 정도로 제 요리 실력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 한식, 양식, 중식 크게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고 대답했죠. 그 중에도 제일 자신 있는 건 양식이고 특히 파스타류에 자신이 있다 대답했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제 파스타가 가장 인기 메뉴이기도 했고요. 예비 신우는 저희 대답에 파스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더니 그 질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같은 건 할 줄 아느냐, 잡채 같은 건 할 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앞서 말한 명절에 예비 시어머니 편하겠다고 꺼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난데없이 예비 신우가 제 다음 주 스케줄을 물어보더니 그 주 토요일에는 되도록 시간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그 주 토요일은 제가 근무가 없는 날이긴 했지만 예감이 이상한 게 그 사실을 말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날은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애초부터 제 스케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도 안 된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냐며 또 식당에 말해서 일을 빼고 시간을 비우라고 아예 명령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 사정은 봐줄 생각 없어 보였고 그럼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자 싶어서 왜 토요일에 제 시간을 비우라 하느냐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유를 알고는 저도 얼이 빠져서 예비 신우랑 남자친구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네요. 그날이 예비 신우네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했으니까요. 예비 신우네 시댁 생일 잔치에 따라가서 생일 축하 노래나 부르고 오라고 저를 부른 건 당연히 아니었지요. 갈비찜이며 잡채며 잔치 음식 말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저보고 그날 생신상을 차리라고 꺼낸 이야기였으니 말이죠. 제가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진짜 저 집구석에 며느리로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어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지요. 내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고 해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에 할까 말까인데 저한테는 남이나 마찬가지인 예비 신우의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고 있는 예비 신우를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까 상견례 하면서 먹은 음식이 뭐 잘못돼서 어디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서 대번에 제가 왜 그쪽 집안 생일상을 준비해야 되냐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우가 우리 집에 점수 따고 싶은 생각이 없냐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때쯤부터는 진짜 저게 뭘 잘못 먹고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쪽 집에 점수를 왜 따야 하냐고 평생 얼굴 두세 번은 볼까 말까한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아니냐고 했더니 그쪽 집구석 시어머니 생신상까지 제가 차려주면 1년에 최소 2번은 보지 않겠냐고 하길래 저도 남자친구 얼굴 봐서 여지껏 참고 있었는데 더는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치는 거냐고 장난치는 거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만하면 사과도 따로 안 받겠다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네 형님 될 사람인데 말투가 그게 뭐냐고 대번에 제 말투부터 지적을 하길래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적질을 할 거면 제 말투를 지적할 게 아니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당연한 듯 말하는 예비 신우부터 지적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리고 예비 신우한테 한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쪽 시댁에 내가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요. 다만 다른 손님들하고 똑같이 저희 레스토랑에 2주 전부터 예약해서 손님으로 와서 돈 내고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 방법 말고는 그쪽 시댁에서 내가 만든 음식 먹을 일은 없을 테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여태껏 가만히 커피만 쪽쪽 마시고 있던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내니 그제서야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태껏 짧은 시간이나마 헛소리를 쏟아내던 지 누나랑 제 말투 지적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부들거리고 있는 자기 엄마 눈치를 보고 있었네요. 아마 이미 이때부터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예감했던 것 같았고, 저도 더는 미련 두지 않고 제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또 제 말투를 가지고 지적을 하더니 식당일이나 하는 주제에 내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고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 하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성질이 저러니까 식당일밖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돈 받고 남들 밥 차려주는 걸로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시댁 가족들 밥 차려주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냐면서 자꾸 제 직업을 걸고 넘어지길래 똑같이 예비신우한테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혼하고 전업주부 하기 전에는 아픈 사람들 돌봐주지 않았냐고요. 잘하는 일이 있는데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재능 낭비하지 말고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가 지금 간병인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우리 할머니 좀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레스토랑 와서 그쪽 시부모 밥 한 끼 사 먹을 용돈 정도는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남 시켜서 차려낸 생신상보다 일해서 번 돈으로 사주는 파스타 한 접시가 예비신우 시부모가 보기엔 훨씬 더 감동적일 거고, 며느리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여론도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지 않겠냐고 전곡을 찔러버렸죠. 예비 신우가 그때부터 씩씩대기 시작하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대신 나서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멈춰 세워서는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더 해봐야 예비 신우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동안 식당이라는 천한 며느리 보게 될까봐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하셨나 본데 축하드린다고. 오늘 일로 저 같은 며느리 볼 일은 없게 되었으니 앞으로 신혼에 시댁 생신상도 척척 차려내고 시댁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그런 사람 찾아서 아드님 결혼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찾을 수 있기는 있겠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제정신이 들고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소란스러웠던 건지 카페 안에 온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몇몇 분들이 정말 잘했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엄지를 척하고 내밀어 주시고 그랬는데, 솔직히 자랑스러웠다기보단 쪽팔린 게 더 컸고, 그렇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카페를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저만치 멀어지고 나니 저 멀리서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더 볼 일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멀찌감치서 소리를 질러댔는데도 기어이 제 옆까지 오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을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갈 길 가던 저를 불러세워서 한다는 소리가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파혼이라고. 분위기가 좀 과열된 것 같은데 잠깐 추스리고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풀어보자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비 신우랑 예비 시어머니한테만 한마디 했지 이 자식한테도 중요한 말 한마디 해준다는 걸 까먹고 그냥 나왔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그 나이 먹고 그랬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네요. 그 와중에 오빠한테 너가 뭐냐고 지적을 하길래 진짜 오늘 너네 누나랑 자리를 가졌던 게 천만 다행인 것 같다고. 어영부영 그냥 넘어갔다가 혹시나 결혼이라도 했으면 빼도 박도 못했을 텐데 완전 조상신이 도운 느낌이라고 해줬죠. 연애 초반에는 왜 너 같은 사람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알겠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니냐고 전곡을 찔러줬습니다.
보나마나 그 나이 먹고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온 상대가 내가 처음은 아닐 테고 다 너네 누나랑 어머니 겪어보고 도망친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게 제가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만난 정이 있으니 악담뿐만 아니라 제대로 충고 한마디도 해줬습니다. 저 두 사람 어떻게 못하면 평생 결혼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 너부터 바뀌라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자기가 바뀔 테니까 저랑 잘해보자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따라오면 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말 듣고 제자리에 가만 서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걸 보니 저 자식 저거 평생 저렇게 가족들 눈치만 보면서 결혼도 못하고 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집에 왔더니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하게 된 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고 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결혼하겠구나 하던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결혼이 뭐라고 저를 결혼 전부터 종부리듯 대접해주는 집에 제 발로 자처해서 며느리가 되겠다고 들어가겠어요? 한동안은 그냥 하던 대로 일에나 열중하고 지내야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을 테고 예비 신우 또한 지금 한 집의 며느리일 텐데 왜 똑같은 입장이 되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저렇게 안달이었는지는 솔직히 아직도 의문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1년을 넘기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쪽 지역은 지방으로 영세하는 작은 공장들이 많은 동네예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는 동네에서 한 직장에서 같은 또래로 만난 미혼의 두 남녀였다 보니 금방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저희가 말이라도 한마디 나누고 그러는 걸 목격하면 빨리 결혼하라는 식으로 농담들을 하셨죠. 그런 분위기 덕분에 그랬나 친해지고 나서 연애로 발전하기까지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혼 자체에는 큰 욕심이 없었어요. 그건 당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비슷했었어서 그랬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연애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애 1년 반 하는 동안 공과 사는 구분하자고 일터에서는 최대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식사는 무조건 같이 했었으니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나 다름없었죠. 1년 반, 일수로만 따져도 500일이 넘는 긴 시간을 함께했고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선 시부모님 제외하고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제가 알던 사람이랑 지금의 남편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돌변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그걸 다시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혼하나 1년 뒤 혹은 10년 뒤나 20년 뒤에 이혼을 하나? 결국엔 언제냐만 다를 뿐이었지.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고 결과는 다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과감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니는 공장이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만큼 일도 힘들게 없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숨기는 게 없다 보니 월급에 대해서도 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남편이 조금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었죠. 제가 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한 번은 남편이 사면 다음 한 번은 제가 사는 식으로라던가 혹은 남편이 비싼 밥을 샀거나 비싼 데이트를 준비했으면 못해도 커피값 정도는 제 돈으로 계산을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돈이 너무 없다,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었죠. 한 번은 장어를 먹으러 가자더니 있는 대로 실컷 먹어놓고선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맨날 나만 살 수는 없지 않냐면서 저한테 계산을 강요했는데 미리 말했어도 사줬을 것을 다 먹고 계산하는 순간까지 숨겼다는 사실에 열이 받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랑 연애한다고 해서 그동안 무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바로 다음날에 남편과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월급날에 서로 얼마씩 같은 금액 따로 모아놓고 한 달 데이트는 그 통장 안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했죠. 둘 다 50대 50 같은 금액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으니 그 이후로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투정도 부릴 일이 없었고, 당연히 돈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 사이에 싸우는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게 저희가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다툼도 없이 연애도 하고 있고, 일터에서 마주치는 분들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을 매일같이 받았으니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랑 남편은 우리 둘이 결혼해서 서로 힘을 합친다면 이렇게 연애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양가 부모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 월급의 일부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야 했기에 저금은 꿈만 같은 소리나 마찬가지였었죠.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두 분 벌이를 합쳐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거기에 고모네가 하던 사업에 보증 한번 잘못 서는 바람에 갚고 있었던 빚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그 생각을 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하다가도 절로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 노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오가고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워낙에 그런 이야기 꺼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 또한 제 상황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기엔 썩 좋은 편도 아니었다 보니 자세하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없던 걸로 보아 저랑 비슷한 상황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어영부영 이야기만 나누던 와중에 우연찮은 기회로 양쪽 부모님들께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죠. 그동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결혼은 언제 하냐, 남자는 안 만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무슨 결혼이냐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었고, 연애도 시간 낭비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었는데,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결혼하면 여지껏 제가 매달 보태던 생활비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제 결혼을 반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 형편 때문에 제가 결혼 생각도 없다 그랬던 것 가지고 여지껏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깟 생활비 안 받아도 되니 네 인생을 살라고, 하루빨리 날 잡아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보태던 생활비 급할 때는 요긴하게 쓰긴 하셨지만 대부분을 안 쓰고 모아두셨다며 저한테 2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언젠가 제 생각이 바뀔 날이 올 거라 생각하셨고 그때를 위해 쭉 모아두고 계셨다더라고요. 지루한 이야기라 여기서 줄이겠지만은 정말 저희 세 가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님과 그 일이 있던 뒤로 남편이 시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전해왔었죠. 남편도 저희가 연애하고 있던 사실은 집에다가 따로 말을 꺼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딱히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랑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저희가 데이트하는 걸 목격하셨다던가 주변 아는 분이 슬쩍 말을 해줬다던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죠. 결혼 생각 없다던 우리 아들을 어떤 아가씨가 꼬셔냈는가 궁금했다고, 왜 진작에 인사 한 번을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반겨주셨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아들이 워낙에 인물도 훤칠하고 잘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자가 없을 거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하루 왼종일 남편 칭찬만 그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야 저희 부모님이 제 연애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던 것처럼 시부모님도 결혼 안 한다던 아들이 올해 만난 연애 상대가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경우 아니겠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앞에서 아들을 추켜 세워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제가 남편한테 눈이 멀어서 어려운 집안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대놓고 저를 저격해서 꺼냈던 말이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양가 부모님이 자식들 결혼을 이렇게 바라고 있었다 보니 그 이후로는 결혼까지 가는데 뭐 하나 어려울 게 없었어요.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은 저희 부모님이 저 대신 모아놓은 2천만 원과 제가 힘든 상황에도 어렵사리 모아놓았던 돈 2,500, 그리고 남편이 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1,500 해서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쪽 지역이 집값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긴 했지만 말이에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 대출을 1,500 정도 받았습니다만 맞벌이 하는데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어요. 대출도 능력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집이 빚 갚느라 아직도 고생하는 걸 보면 얼마나 된다고 그 빚을 질질 끌고 있을 생각도 없었고 당장 허리띠 졸라매서라도 1년 내로 갚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혼살림 같은 건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면 돈 모이는 대로 하나씩 천천히 장만하기로 했고요. 결혼식은 단촐하게 열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양가 친척분들 제외하면 하객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던지라 많이 겹치기도 했었거든요. 친구들도 다 서울이며 대도시로 떠난 지 오래라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기도 하고요. 감동적이었던 건 같이 근무하면서 좋게 지내왔던 언니들, 어머님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해서 축의금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저랑 남편 두 사람한테 축의금을 주는 거니 많이 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저희를 챙겨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거기에 저희가 신혼살림은 하나둘씩 맞춰나갈 거라고 했던 말을 듣고는 집에서 안 쓰는 것들도 잔뜩 가져다 주셨고 직장 동료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도배장판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정말 인건비만 받고 그냥 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신혼집에 이런저런 살림들이 들어오니 제법 사람 사는 집 같더라고요. 사실 집에 침대랑 냉장고 하나만 두고 어떻게 살아야 했는데 TV며 소파까지 들어와 있으니 느낌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고 남편과 함께라면 그렇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연애할 때랑 마찬가지로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냈어요. 계란 후라이 몇 개에서 참기름에 밥을 비벼 먹어도 연애할 때 먹었던 파스타 같은 음식들보다 훨씬 맛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 신혼의 행복을 느끼던 반년만큼 또 시간이 지나니 그때의 행복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맞는 천명절이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천명절인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집에서 명절 음식도 좀 넉넉하게 하고 더불어 시부모님 드릴 용돈도 챙겨서 시댁으로 출발했지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처음 드리는 용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첫 명절이 있기 전에 어버이날이 있긴 했는데 용돈은 됐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지역에서 유명한 한우 소갈비집에 다녀왔었거든요. 준비했던 용돈보다 더 큰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어찌저찌 계산만 하고 용돈은 따로 챙겨드리질 못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제가 해가지고 간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시간 보내다가 저녁 때쯤 돼서 친정으로 향할 생각이었어요. 친정 가서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고 출발하면서 그때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준비했다고 시부모님께 전달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기 위해 짐 챙기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가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시 안으로 들어와 보라고 하시더니 용돈 액수가 이게 뭐냐면서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집 누구네 며느리는 명절 때 용돈을 얼마나 준다더라.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무슨 날이면 날마다 기본으로 100만 원씩은 준다더라 하면서 대놓고 제가 준비한 용돈이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따지더라고요. 아버님 20, 어머님 20 해서 40만 원. 솔직히 저도 애매하고 적은 액수라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정부모님 용돈이라고 돈을 더 챙겼던 것도 아니고 저희 형편이 형편이었던 만큼 나름 저희가 드릴 수 있던 최대한의 금액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갚고 있는 대출도 있고 살림살이 다 장만하긴 했지만 솔직히 쓰던 거 받아온 게 대부분이라 바꿔야 할 것들도 많았기도 했고요. 당장 자동차도 없어서 장이라도 보러 갈라 치면 가장 가까운 마트가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고역이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버이날 때 친정부모님께도 시부모님께 드리려던 금액과 똑같이 10만 원 준비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돈도 저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돌려주셨었어요. 비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런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친정부모님 드리기로 했던 용돈을 시부모님께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어버이날 때도 우리가 드렸던 돈 돌려주시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다시 돌려주실 게 뻔하니까 그 돈을 일단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드리려면 드렸겠지만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저도 막 나갔어요. 받기 싫으시면 그 돈도 돌려달라고 제가 그냥 도로 가져가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미쳤냐고 제정신이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 때 시부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돌아왔어요. 제가 꺼낸 말 때문에 남편하고도 대판 싸워서 친정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먼저 결혼 비용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결혼 비용을 남편보다 2배도 아니고 자그만치 3배나 더 해온 건 알고 계시냐고요. 남자가 집 사오고 여자가 혼수 채우는 게 아무리 옛말이라지만 반반 결혼도 못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부모님 부담 안 드리고 잘 살아보겠다 발버둥치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냐고 저도 똑같이 서운하다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 덕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초토화가 됐고 남편도 너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며 저한테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도 한동안 냉전 상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죠. 그렇게 싸웠는데도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서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했네 하면서 사과를 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시부모님은 저한테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연락도 안 하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저희끼리도 말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었으니 어물쩡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풀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댁과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 그건 단지 시어머니와 저 둘 사이의 문제였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제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되었다고 남편도 덩달아 연을 끊고 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언젠가 시어머니가 제가 그 아끼는 아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었구나 하고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에 신혼집 구한다고 대출받으며 맹세한 대로 결혼 1년 만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그때 받은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게 되었어요. 요즘 제 또래 사람들한테는 거저준다고 해도 싫다고 할 정도로 지어진 지 오래된 14평짜리 좁디 좁은 아파트였지만 빚 하나 없이 오롯이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컸고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이제 이 집에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먼저 자동차부터 사고 그 이후에는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괜찮은 아파트 구해서 이사 나가자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남편과 평생 행복할 미래만을 꿈꾸며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꺼낸 지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대출도 다 갚았는데 언제까지 아끼고 살 거냐며 앞으로 매달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그게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 달에 500이나 버는데 100만 원 정도 없는 셈 쳐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대출 갚을 때 매달 그 정도씩 나갔거든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원래도 그 돈 없이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냐고 하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500이나 버는 게 아니고 우리 맞벌이에서 고작 500을 벌고 있는 거 모르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그 돈이 당신 혼자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시댁에다만 주자는 소리를 하느냐 따졌죠. 제 말에 남편은 어차피 장인 장모님은 돈 줘도 안 받으시지 않냐며 시어머니랑 용돈 가지고 싸울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또 한다는 소리가 너 평생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 생각이냐며? 그 돈 들이면 어머니도 어디 가서 며느리가 매달 돈 100만 원씩 준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테고 설날에도 안 찾아갔던 거는 물론이고 여태까지 제가 못했던 거 전부 다 용서해 주실 거다 하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용서받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시어머니랑 안 보고 살면 나는 편하다고 그렇게 돈 얼마 가지고 가까워져야 하는 사이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가 없냐며 집을 휙 나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리면 어쩌려고 저러나 했더니 회사에는 또 시아버지가 입원을 해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급하게 휴가를 냈대요. 오히려 직장 동료들이 저를 탓했죠. 아무리 시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도 시아버지 아픈 것도 모를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에요.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이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서 돌아온 게 아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너무 난데없어서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 세 사람을 쳐다만 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있는 둥 없는 둥 신경도 쓰질 않고 지들 할 일을 하더군요.
남편이 안방문을 벼랑간 열어 제끼더니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 두고 큰 방을 쓰겠냐. 부모님이 쓰시라. 이딴 소리를 꺼내고 있고 시부모님은 거기서 또 아니다. 아들 집인데 집주인이 큰 방을 써야지. 우리는 작은 방이면 족하다. 이러고 아주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을 붙잡아서 이게 지금 상의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따져 물으니 이제 자식된 도리를 해야겠다며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곶감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한테 생활비는커녕 용돈 한 푼 줬던 적도 없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 일부 돌려주시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저도 죽자 살자 모은 돈이 4,500이나 됐는데 시부모님한테 따로 생활비나 용돈을 드렸던 것도 아니면서 뭘 했다고 꼴랑 1,500만 원 들고 와놓고 이제서야 왜 자식된 도리를 한다고 하느냐 따질래다가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안방을 시부모님한테 드리든 작은 방을 드리든 용돈을 주던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치던 자식 노릇 실컷 하라고요. 얼마 되도 않는 벌이로 시댁에 죄다 퍼주려는 남편도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14평짜리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싸워서 영까지 끈타시피 한 며느리랑 한 집에 살겠다고 찾아온 시부모도 솔직히 제정신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단에 같이 장구고 부기고 쳐줄 자신이 없다고, 아무래도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져온 돈 4,500에 대출금은 같이 갚았으니까 500만 원으로 싸게 쳐주겠다 하고 합쳐서 5천만 원 준비해 놓으라 했어요. 그 돈만 돌려받으면 어머님한테 매달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나는 상관 안 한다고 했죠. 내 짐 챙겨서 나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끝내 부모님 끔찍히 챙기는 효자가 되었다고 기분 참 좋으시겠다고 한마디 빈정거리고 저는 싸놓은 짐 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많이 놀라신 듯 했고 처음에는 어떻게 잘 풀어보란 듯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를 들으니 화해할 것도 없다고, 요즘 이혼이 뭐 흠이나 되냐면서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이 상황을 들은 직장 동료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는데 상황을 듣더니 단체로 남편한테 가서 한마디 해주고 왔네요. 우리가 니들 행복하라고 그 돈을 만들어 축의금을 해주고 살림살이들도 나눠줬지 이혼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 자초지종 네 상황 들어볼 것도 없이 남편인 너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 거니 축의금은 언제까지 해서 자기들한테 환불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거리고 있다가 얼마 뒤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짐 싸서 찾아왔던 시부모님도 다시 짐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셨다. 자기가 잠깐 여태껏 부모님한테 못했던 거 생각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하면서 싹싹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게 해준 건데 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러냐고, 언제가 되었든 간에 자식의 도리를 해야 할 날이 찾아오지 않겠냐고. 그때 가서 이혼하나 지금 이혼하나 나는 다를 거 하나 없으니 그냥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결혼기간 꽉꽉 채워서 지금 돌려받아야 할 돈에 더불어 위자료까지 팍팍 뜯어내겠다고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여차하다 애라도 생기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까지 싹 다 털어갈 테니 사랑구실이라도 하고 살고 싶으면 지금 이혼하자고 했죠. 그렇게 제 짧은 결혼 생활은 막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돌려받으려나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야 돈이 없었던 특수한 케이스여서 그렇지. 그 집이 워낙에 매매가 안 되는 매물이거든요. 주변에 재개발할 건덕지도 없고 오래돼서 아무도 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아파트요. 어떻게 손해라도 크게 봐서 그 집 팔아가지고 제 돈을 마련해 올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빼서 제 돈을 해줬네요. 시부모님 소원대로 아들 명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거기에는 아들 대신 효도해줄 며느리가 없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말이에요. 이혼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결국 회사에서 매일같이 남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는데 이것도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다른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프지도 않은 아버님 핑계로 장기 휴가를 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저랑 있었던 일까지 아주 회사에서 사람 다시 봤다고 인망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속이 후련하긴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적어도 말도 안 되는 효도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잃고 저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남편보다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